집착되지를 않아요. 그냥 머릿속을 쓱 지나간다. 기쁠 때 기쁘시고 슬플 때 슬프시고 다 하시지만 그것에 집착이 되어가지고 그거 오래 끌지를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점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우신 것은 이때만이 아닙니다. 팔산대봉도님이 열반하셨을 때에도 우셨고, 도산 선생님이 열반하셨을 때도 우셨고, 여러 차례 우셨습니다. 대종사님 둘째 아들이 아까 말씀했던 박기주도 농림학교 5학년 때 병에 걸려가지고 열반을 했습니다. 그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 대종사님께서 거기에 계셨어요. 그러나 숨이 넘어가는 걸 차마 볼 수 없어서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에 공회당에다가 전체 제자를 소집하셔가지고 생사에 관해서 법설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9살 먹은 자식이 죽었는데, 그것도 12시에 죽었는데 2시에 다른 사람 상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대종사님은 모든 감정은 중생과 같으시지만 그것이 거기에 집착이 되지 않고 바로바로 풀리는 그런 점이 부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산종사님의 장례식은 성대했습니다. 만장이 40개가 앞서고 그 뒤에 상해가 따르고 그 뒤에 인력거가 15개가 따르고 인력거 뒤에 도보로 가는 사람들 따라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인원수로 말하면 정산종사님 때가 컸습니다만 정산종사님 때는 5,000명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봐서 화려하기는 삼산종사님 때 장례식이 더 화려했습니다. 울긋불긋 만장이 40장이 섰으니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매정 때 창시를 하라고 해서 대종사님께서도 창시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고 이런 일원이라고 하셨어요. 일원. 제가 3학기 입학을 해서 이제 다니는데 그때 명찰답니다. 지금 학생들은 붙였다 띄었다 하는 명찰을 다는데 그때는 아크릴에다가 뺑기로 일원이라고 쓰고 그놈을 내 붙이기를 실로 꾸며서 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제가 서울 나갔다 오는데 기차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그냥 학생부를 만졌어요. 이렇게 만졌어요. 처음에 왜 이 사람이 이러는가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어째 양복이 이런 자리가 다 있나. 그때 학생복 한번 제가 금강산 수학영광이라고 양복을 한번 맞췄는데 1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싸서 이런가 하고 자꾸 맞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와가지고 대종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어째서 일원이라고 창시를 하셨습니까? 하고 여쭸더니 앞으로 불법연구회를 일원종이라고 한다. 일원종이라고 한다 하셨어요. 그때 외정 때 원불교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그것 자체가 또 시비거리입니다. 고등교에서 몇 차례 오라가라 할 차례.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일원종이라고 하려고 하셨는데 해방이 돼서 정산종사님께서 처음에는 일원불교라고 하려고 하시다가 일을 빼버리고 원불교라고 고치셨습니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불법용계 최초로 법강 항마위에 진급을 시키신 어른이 계십니다. 서동풍 선생이라고 그 어른이 열반하시자 서기가 충철을 했어요. 서기가 충철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법강 항마위로 진급을 시키시면서 오산 박세철 선지님도 백지혈인이 나타난 걸 이유로 해서 역시 법가항마위에 진급을 시키셨습니다. 두 분을 진급을 시키셨어요. 처음으로.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생전에 쓰셨던 문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속에 7분의 이름이 나와요. 7분의 이름이 정식 법가항마위로 나와 있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그러고도 대종사님께서는 그걸 발표를 안 하시고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때 두 분을 법가항마위로 진급을 시키시고 교실에서 모시고 앉았던 7, 8명의 제자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이는 죽은 사람이 실수를 하더냐, 죽은 사람이 실수를 하더냐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저는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법가항마위가 어떤 자리입니까? 첫째, 법과 마가 싸우되 법이 백전백승. 그러면 이건 취사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다. 이것은 연구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었다. 이건 수양력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취사력, 연구력, 수양력을 얻었다면 3대력을 얻은 것입니다. 인격은 법가항마위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이상은 천신만고 함시사실을 마다하지 않고 중생제도에 전력하는 사람, 또는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이 돼가지고 법을 직접 만드시면서 중생제도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서서는 법가항마위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문을 탁 열어주셔가지고 법가항마위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신중을 기우시고 함부로 법가항마위를 인정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잘 새겨서 법이 지키기, 그리고 법을 향상시키기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무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종사님의 열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 28년 5월 15일이던가 대종사님께서 선방에서 복수를 하시고 그 길로 병화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천식이 계셨는데 천식이 심해져서 결국은 6월 1일에 열반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5월 30일에 대종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5월 30일에 병원에 갔더니 대종사님께서 숨이 가쁘시니까 방바닥에 손을 짚으시고 앉아 계셨어요. 그 곁에는 주치 와카스이라고는 일본인이 모시고 앉았었습니다. 대종사님께 저보고 주치한테 인사를 하고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6월 1일에 교장이 시내를 갔다 오더니 불법용교회 대장이 돌아가셨다고. 일본 사람들 제일 위도를 대장이라고 합니다.
불법종기 대장이 돌아가신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통물을 뛰어갔더니 부인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통곡을 보고 계셨고, 저는 바로 조실에 갔더니 조실 한 단 높은 곳에 대종사님을 모시고 있었고, 김영호 선생은 대종사님의 수염을 면도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선생은 그 수염 면도한 것을 품에다 지니고 당했어요. 그리고 상산종사님 사회로 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정산종사님을 후계 종법사님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 경찰은 고득기 형사들이 총무에 꽉 깔렸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뒤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이제 대종사님이 열반하셨으니 틀림없이 후계를 가지고 저희들끼리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싸움이 벌어지면은 불법종교 간판 띄워버리자 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런데 한나무 어지러움 없이 실서정연하게 후계 종법서를 딱 선정을 하니까 일본 고등비 형사들이 혀를 내둘렀다고 그럽니다. 저는 6월 8일 날 대종사님 영결식에 집안 학생들을 데리고 대각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통로가 좁아서 1년도 쭉 세워놓고 영례를 시켰더니 형사들이 와서 막 쫓아내요. 나가라고 쫓아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래에 나와서 원광대학교 후문 앞에 2열로 세워가지고 떠나시는 걸 배우려고 했더니 거기까지 쫓아와서 막 쫓아.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에는 생애 뒤에는 교역자 300명만 따라가라. 교역자 300명만 따라가라 해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장례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뒤를 따르지 못하고 지금 원로원 그 일대 그 밭에 전부 서서 멀리 바라만 봐. 그 중에는 그래도 섭섭해서 돈두럭길로 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따라가다가 형사한테 잡혀가지고 그때 한참 모내기 할 때라 모내기 하는데 집어넣어서 팔자에도 모내기 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대종사님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종사님 열반하신 뒤에 대종사님을 치료했던 주치 와카스기 박사는 대종사님이 부처님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다. 그러나 대사업가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주에 있었던 마기소장이라고 병사구 사령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총구에 와서 대종사님을 배우고 가면서 저런 어른이 내지에 나섰어. 그때 일본인들은 일본 보고 내지라고 조선하고 대만 보고 외지라고 했어요. 내지에 나섰으면 틀림없이 내각 총리 대신이 되셨어. 자기 머릿속에 가장 높은 사람이 내각 총리 대신. 그 이상은 천황인데 천황이 될 곳하고 있다가는 기봉이가 달랑날랑 할 테니까 천황 소리는 감히 못하고 제일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어른 내각 총리 대신 될 것이라. 안도산 선생은 총리 와서 대종사님을 뵙고 나는 민족운동이라고 하면서 내 동지들을 많이 감옥에 보내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하나 그런 희생자도 내시지 않으면서 실속 있는 민족운동을 하고 계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